1회 시작했고요. 오늘은 2차로 황교안 팀장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3파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방금 전에 소개받은 황교안 팀장입니다. 지금 30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중국 비즈니스 문화를 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지만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관시라는 얘기를 들었을 테고, 아마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관시를 형성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목은 관시가 있냐 없냐 달았지만은 확실히 관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사실 관시를 믿고 관시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힘든 게 중국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관시를 생각 안 하고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관시가 형성이 됐는지를 이제 역사적인 이유부터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 같은 아시아권이지만은 한국의 역사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통일신라 이후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라든지 조선 시대 해가지고는 보통 한 왕조가 한 500년 정도 시간을 갖고 왔었고, 그 중간에 혼란이라는 게 굉장히 짧았는데 반해서 중국은 보통 한 왕조가 한 250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삼국지를 딱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천하가 합해지면 다시 나눠지고 나눠지면 다시 합해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왕조 시대에 그러한 중간중간에 전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란의 규모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바로 후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4천만 정도까지 갔다가 삼국시대 딱 접어들면은 인구가 700만까지 줄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전란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다쳤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혼란 시대에서 이런 관시가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국가 간이 형성될 틈이 없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은 가족, 그다음에 시족, 그다음에 지역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러한 그 자기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을 형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간관계는 보통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가족, 시족, 그 다음에 지역 이런 식으로 넓게 나가면서 동심원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강화된 유대에 있는 관시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시는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생존 이런 어떤 그 기제로부터 출발했지만은 현재로서는 관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익에 그 기초한 어떤 공동체라고 아마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시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중국의 그 문화적인 특성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그린 장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서양에서는 법이라든지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로직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정의라든지 이치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인간적인 정과 더 많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중국 사회가 너무나 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그 규칙이 없는 사회가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서양과 비교해가지고 다르다는 것이지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서양에서는 흔히 말하면은 합법과 불법 이 두 가지의 용어만 있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비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은 불법이지만은 사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합리를 둬가지고는 불법은 아니지만은 내가 나의 이해라든지 나의 정의 기초에서 내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여기는 이런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중국 내에서 우리 화장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는데 사실은 중국의 그러한 법들이 100% 깨끗하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중국 법 자체가 너무나 관세율이라는 게 높고 또 예를 들어서 위생 검역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법이라는 영역이 있고 변통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나당 만약에 여러분들 화장품이라는 것들이 컨테이너 하나 치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가치를 매겨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아마 그러한 그 복잡한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부담 때문에 우리 화장품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세관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인정과세라고 해가지고는 컨테이너 하나당 한국 돈 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퉁쳐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한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비법이라는 그 그레이 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특성이고 이런 그레이 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관시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시라는 것은 사실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인간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권력의 재생산 그러한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 자체가 생활하다 보면은 부단히 새로운 관시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관시를 맺으려는 노력 자체가 자기가 한 단계 더 높은 어떠한 그 사람들과 사귐으로써 거기에서 자기가 갖지 못한 권력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장치로서 관시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러한 권력 창출의 구도로서 관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외국인이 사실은 이런 관시에 우리가 이용할 수 없냐 이런 것들이 왜 힘드냐 하면은 우리 자체가 사실은 그 관시가 형성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말로써 어떤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써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시에다가 이방인이라든지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 자체를 사실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사실은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느낌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펑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저 사람과 친구가 되었으니까는 사실은 이미 관시가 형성이 되었구나 이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펑요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친구들 만났을 때 아니면 외국인들 만났을 때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우리 프렌드라든지 이런 말 쓴다는 그런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저 외국인도 우리 관심망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람이라는 찌질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꺼머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꺼머리라는 거는 꺼라는 게 따고라는 말에 나온 것처럼 형제 같은 친구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관시가 형성이 된 게 아니고 또 관시라는 것 자체가 숨어있는 관시이기 때문에 언제 관시가 형성됐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친구하고 사귀었는데 2, 3년 동안은 계속 식사 자리, 술자리 같이 해도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마음이 열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전혀 자기가 소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식사 자리에 자기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세관에 있는 친구라든지 세무서에 있는 친구들 하면서 그 순간에 이게 외국인이지만은 나와 같은 친구니까는 여러분들도 내 친구가 여러분들 친구니까는 나와 같이 해달라는 이런 순간에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딱 느껴지는 순간 내가 이 관심망에 들어갔구나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인으로서는 사실 그러한 관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힘들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은 지에차이 부지에로 이런 말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돈은 빌릴 수 있어도 내 네트워크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관시를 굉장히 중시 얘기하는데 관시 형성은 결국은 투자입니다.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관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관시가 형성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걔한테 필요한 체면을 차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걔와 같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친구를 사귀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어떤 생활 패턴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주말인데도 갑자기 뭐 한두 시간 남겨놓고 오늘 내 친구들 모이는데 너 나올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은 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이따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외국인 친구를 자기가 흔히 말하는 자기 관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같이 데려감으로써 내가 그만큼 국제화된 인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큼 외국에도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찮고 주말이 가면은 거부하고 뭐 그냥 다음번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관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거를 우리가 투자를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길이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중국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서로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관시가 형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관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음습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탁을 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명분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도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 사례 드리면은 중국 같은 데서 최근에 요새 보면은 파랑 규정이라고 해가지고는 시진핑 이후에 접대 문화 같은 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식사를 안 하면은 식사를 할 때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쓴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술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부드럽지 않은 윤활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외국인이 마치 그러한 명분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술을 먹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관시 형성에 도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인한테 명분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또 관시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 저희가 관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희가 제 소회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뭐 여러분들 중국 하면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중국 근무 오래 하면서 가장 큰 행운이 세계 정말 그 산의 진미를 진짜 뭐 남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중국 근무의 굉장히 커다란 어떤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식사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회, 뭐 회식 이런 거하고 틀리게 판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판쥐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어떤 모든 결정이라든지 뭐 어떤 중요한 의사 토론 같은 것들이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 대사가 결정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회식이나 연애 개념보다 더 강한 식사 자리에 의미를 많이 주고 있어서 판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활용하냐가 사실 중국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식사 자리에 있어서 맨 먼저 제가 이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은 식사 자리를 만약에 초청을 받거나 우리가 만약에 중국 사람들 초대를 할 때 자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리 문제 때문에 중국 사람들하고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탁에 앉는다면은 가장 호스트하는 사람이 그 원탁의 상석에 앉고 첫 번째로 중요한 손님은 자기 오른편 쪽에 앉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손님은 자기 왼편에 앉히고 예를 들어서 그 호스트하는 자리에 만약에 우리 무역관의 제가 관장이면은 우리 부관장 같은 경우는 저하고 맞은편 쪽에 맞은편 쪽에 앉아가지고는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그 부관장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흔히 말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에서 만약에 초청을 받을 때
만약에 딱 갔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사실은 조금 약간 애매모호할 때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앉지 마시고 중국에서는 보통 식당에 가면은 식당 자체가 방이 굉장히 큽니다. 원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응격 세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는 차 마시면서 먼저 식사하기 전에 뭐 환담을 나누는데 환담을 나누면서 일어나면서 중국에 호스트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정한 자리를 자기한테 소개를 해주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한 개념이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틀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자가 붙으면은 상당히 좀 약간 뭐 세컨드 개념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 붙은 사람이 실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저희가 어레인지 하기 전에 그 상대방 오는 사람들 중에서 실무진한테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미리 저희가 명패를 만들어라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먼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명패 보고 자기네들이 막 우리가 어레인지 해놓은 거 보고 막 바꾸고 막 그래서 막 실객이 나고 막 기분 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중국의 그러한 위계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식사 자리에다가 중국 사람들을 초청하는 목적 자체가 기분 좋게 하고 어떤 일을 풀어나가게 하려고 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저희가 그 장소라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요소를 좀 했는데 비용 관련돼서는 사실은 비싸면 비쌀수록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은 사실 저희가 중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접대한 만큼 우리가 접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접대비의 그런 뭐 규모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성의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좀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이러한 접대비 한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우리가 그래도 가장 고려를 많이 해서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자기 성의를 보여준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장소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은 사실은 약간 좀 저렴한 데라도 좀 더 그 중국 사람들한테 좀 어떤 임팩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참 그런 거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촉파 대령 근무할 때 중국 사람들이 저를 초청을 했는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성해 호텔을 갔는데 거기가 이전에 중국의 그 흔히 말하는 영도들이 그 여름에 썼던 별장을 식당으로 만들어 놓은데요. 그래서 각 방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속이가 묵었던 방, 뭐 인표가 묵었던 방, 뭐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딱 해서 우리 뭐 저기 우리 황과장은 우리 저기 뭐 유속이 주석처럼 뭐 사람이 온후하니까 일부러 이 방을 뭐 만들었다는 뭐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거꾸로 저도 이래서 사천성에서 손님들을 청도로 왔을 때는 일부러 뭐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지만은 통유리로 바다가 다 보이는 방에 해가지고는 평소 바다 보기 힘든 사람들한테 그 방을 보여주면서 바다 보기 힘들어서 일부러 이쪽을 했다고 하면서 그분들 자리를 다 바다 보는 쪽으로 뷰 쪽으로 다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어떤 인상 심어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소에 있어서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전단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식사 자리에 한번 꼭 진짜 그 의미 있는 사람들을 꼭 한 명씩이라도 데리고 와야지만은 얘네들이 정말 신경 썼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중국 근무할 때 보면은 이 중국이 안다는 사람들이 저를 식사 자리에 많이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하는 이유 자체가 보니까는 자기 식사 자리에 외국인 한 명 딱 들어가면은 모양새가 나기 때문에 저를 초청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꾸로 여러분들 딱 그 식사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세관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선사 사람들 대표도 같이 뭐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도움도 줄 수 있지만은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그래도 당신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좀 생각을 해서 좀 초청을 했다는 이러한 것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부단히 자기가 좀 고민하고 좀 어레인지 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은 중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들 기분을 좀 업해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저희가 보통 우리 중국 주재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는 첫 번째 쓴 말이 이제 점차라고 했는데 이건 중국말로 디엔차이라고 하는데 이거 음식 주문이거든요. 중국에서 주재원들이 일 못하는 건 용서받아도
비행차이 못하는 건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식사 자리에서 이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먹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음식을 어떻게 그 주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책 한 권 정도로 뭐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뭐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음식의 종류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찬 거부터 따뜻한 걸로 하면서 육류, 조류, 뭐 채소류, 생선류가 골고루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매운맛, 그다음에 그 약간 저기 맵지 않은 맛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단골 식당을 만들어 놔서 단골 식당에 보면 매니저한테 우리의 예산 범위를 알려주고 이 예산 범위의 손님 수를 알려준 다음에 그쪽에서 거기에 맞게 좀 짜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매니저 같은 경우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손님 접대할 때 좀 음식 준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접대를 받고 우리가 만약에 응대를 한 입장이면은 사실은 중국 식당보다는 한국 식당을 이용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접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비싼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샥스핀 숲 하나 같은 게 한국 돈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 나오면 1인당 보통 뭐 객단가가 한국 돈 25만 원, 30만 원짜리 식사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거꾸로 그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해가지고 중국 식당에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그 예산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식당은 아무리 비싸봤자 뭐 진짜 1인당 10만 원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국 식당으로 하기를 제가 많이 추천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식당에 가서 중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좀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음식을 시키십시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초이스를 줘야 되는데 우리처럼 한국식으로 그냥 고기가 맛있다고 막 그냥 막 갈비만 시키고 나중에 뭐 냉면 하나 시키고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중국 사람들은 경험하기 원하니까는 다양하게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찬 거를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뭐 냉면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냐? 분명히 물어봐야지. 그런 것들 못 먹는 것들을 시켜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사실은 조금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그 주도하고 한국의 주도하고 좀 틀린 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건배 문화이기 때문에 먹고 비운 다음에 해야 되지만 중국에서는 일본처럼 계속 중간중간에 채워주는 버릇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한꺼번에 그 건배를 하고 그러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돌아가면서 막 사람들이 와서 먹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컨트롤을 못하면은 취하거든요. 취하면은 사실 중국에서 그 술버릇이 나쁘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떠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중국의 그 환지 문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역 스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총 중간에 2번을 옮기다 보니까는 5개 무역관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무역관 4개는 거의 다 북쪽에 있고 샤먼 무역관 하나만 남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샤먼 무역관 가서 사실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도 중국이 예를 들어서 보통 책에 나오는 대로 뭐 중국이 사실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31개 나라의 연합체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북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성이라든지 아니면 산동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남쪽에 근무를 하면서 진짜 북쪽 중국하고 남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그 국가라는 느낌을 확연히 가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사실은 샤먼 근무하면서 이건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저쪽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람 같은 지중해 쪽에 온 사람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좀 뭐랄까 좀 생활에 좀 여유도 있고 또 이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차 마시면서 노닥노닥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크게 봐서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남북의 기준하고 두 번째는 동서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의 기준은 사실은 문화와 식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차이가 사실은 확연히 벌어지거든요. 중국에서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분계선은 보통 어디로 보냐면은 질령산맥하고 그 다음에 그 황하하고 그 장강 사이에 보면은 회하라고 화이화라는 강이 있는데 그 사이 이 선을 가지고 남과 북을 지금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북경에서 상해 올 때는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면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녁 때 기차를 타면 보통 중국 반기차인데,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은 상해 그 도착할 때쯤 되면은 내가 다른 세계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그 전날 밤 북쪽 북에서 기차에 탈 때만 하더라도 주위에 시골 보면은 황토색 단층 막 그런 집들이 있는데, 딱 남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하얀색 벽에 2층, 3층 집들이 막 있고 완전히 풍경이 많이 바뀌면서 남과 북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생각 열심히 느끼는데, 저는 마침 시안무역관을 바로 직접 근무했을 때 시안 바로 밑에가 질령산맥이기 때문에 질령산맥 2시간 반만 넘어가면요, 질령산맥 북과 남이 진짜 완전 다른 나라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틀립니다. 그 정도로 남과 북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이 남과 북의 차이를 보면은 사실은 그 어떤 자연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하고 많이 좀 연관이 있는데, 북쪽은 남쪽보다 아무래도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열악하고, 또 한편 어떤 그런 이민족으로부터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세고 드세고 좀 더 뭐랄까 좀 그 의리라든지 명분에 집착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반해서, 남쪽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온화하고 유연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유유자적하는 이런 면들이 있고, 좀 더 또 사람들이 뭐랄까 좀 우리 치면은 현재 그 드세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쪽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그 저기 그 문화 공감대 자체가 많이 좀 형성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틀리고, 그거와 따라서 뭐 이래서 저희가 그 표현 만들어 놓은 어떤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차이는 제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단에서 중국의 그러면은 지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면하고 또 하나의 면을 나누면 동서로 나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사실은 경제 개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중국의 개혁 개방 자체가 1978년도 이래 대부분 점선면이라고 해가지고는 먼저 사회 경제 특구, 그 다음에 연해 개방 지역 이런 식으로 그 동쪽에 있는 연해 개방 지역부터 먼저 어떻게 보면 발전해 왔고, 사실은 중국에 제한된 어떠한 그러한 자원들을 동부 연해 지역에 먼저 쏟아부어서 그쪽이 먼저 발전한 다음에 그 발전의 그런 결과물들을 내륙으로 확대해가는 어떤 선부론적인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동과 서의 발전의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그 명확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딱 시안에 부임했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90년대 제가 처음 대련 갔을 때 그때 그 낙후됐을 때 아니면 폐쇄됐던 때 중국이 아직도 그 서부 내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개방성이라든지 아니면 폐쇄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 동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동서의 차이가 큰 거는 중국 전체의 동서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개별 성에서도 차이가 많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성이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연해개방성도 보면은 사실은 산동성 자체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 산동성에서도 교동지역이라고 해서 바닷가에 접해 있는 청도라든지 연태라든지 위에가 발달되어 있고 안쪽으로 뭐 한 5시간만 들어가면은 허저라든지 이런 내륙은 또 완전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그 동과 서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얘기하기를 그 서부 내륙은 기존에 중국이 갖고 있던 대륙 문화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동부 연해 지역은 사실은 어떤 개방적인 대양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중국 생활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있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의 어떤 그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문화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방에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되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호방하게 좋다 세부적인 거 안 따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좋은 게 아니라고 넘어가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깍쟁이처럼 하나하나 계약 조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따져보고 어떨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그냥 가격 후려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해에 근간한 남쪽 사람들하고 일단 거래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남쪽 사람들과 그 거래